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네요. 네, 오늘도 센스닝 의사와 함께하는 세계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테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솔론부터 해가지고 페리스 클래스 시대까지 아마 살펴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아테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라이벌이라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달라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상 그러한 능력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되었다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육군 중심의 부대로서 민주주의가 아닌 군국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즉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라고 하는 소수의 민족이 이 그리스 지역에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민족들을 지배하려다 보니까 바로 군국주의라고 하는 힘을 통한 그러한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면 이들은 오로지 도리아인으로서 스파르타 상류 위의 사람들만이 정치, 군사 부분을 장악을 했죠. 그렇다면 농업이나 상업 이런 것들은 누가 했냐? 바로 이들이 정복했었던 그러한 예속민들에게 바로 헤일로테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에게 농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공업은 이제 반자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페리, 오이, 코이는 상공업을 담당하면서 이들은 농업과 상공업을 담당을 하고요. 오로지 자유인, 바로 스파르타인은 군국주의 체제로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며 나라가 운영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강력했냐면요, 이들이 스파르타인 남자는 우선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진짜 강하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기도 전에 이제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진정한 스파르타 시민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군국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얘들은 다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2년 갔다 오죠. 2년도 안 갔다 오죠. 근데 얘들은 이제 평생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군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경우도 잘 없어요. 항상 자기네들끼리만 밥을 먹죠. 그 정도로 항상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스파르타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네. 유통기한 3일 지난 바나나 우유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 폴리스들,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서아시아 지역,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아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중해로 세력을 뻗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와 맞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큰 그리스 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싸움에 돌입을 하게 되죠. 또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이것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페르시아의 우위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하지만 그리스가 굉장히 잘 막아냅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전투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요? 마라톤이 뭐죠? 이봉주 42.195km. 바로 올림픽이 어떨 때? 끝날 때. 그죠? 지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해서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야기로는 그리스가,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나서 어떤 병사가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 42.195km로 뛰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지만 우선은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마라톤 전투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살라미스 전투. 살라미스 해전으로 알아두면 되겠는데요. 결정적으로 아테네가 페르시아에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잡은 전투고요.
그 다음에 뭐 테르모펠레 전투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파르타가 아까 강력한 군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파르타가 바로 페르시아 군대를 막으려고 나가는데 이제 300명의 용사가 나가. 그래서 영화 300으로도 제작된 그러한 전투가 바로 테르모펠레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통 다 먹고 근육질에 그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식스팩. 식스팩. 네. 가진 그런 300명의 용사가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막는 그러한 전투가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테르모펠레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안 되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인데요. 일부에서는 이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서양의 대표로, 페르시아는 동양의 대표로 해서 아마 동서양의 대결로 이제 많이 바라보게 되고 동양은 굉장히 신미적인 그러한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꼭 그렇게 바라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서양과 동양의 싸움으로 이제 이걸 몰고 서양이 처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으로 누가 뜨게 되냐면요, 바로 아테네가 뜨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맺어지게 되냐면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게 돼요. 많은 그리스 이러한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맹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이곳 동맹에 가입한 이러한 폴리스들이 아테네에 이제 돈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납도 하게 되고 돈도 바치게 되면서 아테네가 이 전쟁 이후에 승리하면서 경제적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에서 맹주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페리클레스 시대에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수장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국가에. 바로 이 델로스 동맹에서 그 돈을 충당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테네가 너무나 커버리니까 이런 작은 폴리스들이 이 아테네에게 크게 대적하지 못하게 되고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아테네의 라이벌이 누구라 그랬죠? 그쵸, 스파르타라고 했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델로스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동맹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 동맹의 이름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지 같은 드립 여러분들 생각이 났는데 겨자 소스 이런 거 미안해요. 그래요. 바나나 우유를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제가 이런 개드립을 치나봐요. 네, 그래요. 정모 학생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델로스 동맹 다시 한번 쓸게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에 대항을 해서 바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에 결국에는 서로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측 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스파르타가 우위에 서게 되죠. 하지만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중우 정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부의 그냥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변화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사실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소크라테스가 참여를 해요, 사실. 그래서 이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테네 민주정치가 막 뽑힐 때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변질되어 가던 시기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어쨌든 스파르타가 여기서 우위를 가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테베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가 권력을 잡게 되죠. 우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테베라고 하는 그러한 폴리스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케도니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필립 2세라고도 하는데요. 필리포스 교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다음번에 배우게 될 텐데요. 알렉산드로스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이제 발전을 했다가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되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지만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바로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하지만 델로스 동맹이 너무 큰 힘을 가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아테네 델로스 동맹에게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이제 조금씩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스파르타 테베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그리스 지역이 정복당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문화 파트인데요. 문화 파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 하면 그리스 신화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신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굉장히 다 인간화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요. 또한 이 시기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서사시, 뭔가 여행을 막 다니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적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바로 트로이 전쟁도 나오게 되죠. 트로이 전쟁도 나오고요. 아킬레우스 받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여행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슐레이만이었나? 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이거는 진짜다라고 해서 실제로 찾아다녔고 그래서 발견한 게 트로이 유적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사람 또한 철학이 유명하죠. 처음에는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요. 이 세상의 기원, 시작을 자연에서 바라보는 게 자연 철학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빠르게 읽어보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이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한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는 공기, 흙, 물, 불의 4원소가 만원의 근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이제 이렇게 만원의 근원에 대해서 찾는 그러한 자연 철학이 발생을 하게 되죠. 소피스트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때. 소피스트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논리성과 그 다음에 진리의 이제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이랑 좀 비슷한데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로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좀 이런 사람 직업적으로 따지면 변호사,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인간 철학의 대표자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을까요?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렇죠. 아마 윤리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인간 철학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소피스트와의 대항에서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상대적 진리, 보편적 진리,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되겠습니다. 역사도 이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이제 헤로도토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지은 역사.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이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헤로도토스의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무슨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자꾸 움직이죠 제가.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투키디데스는 얘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역사 서술을 진행해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얘는 역사학의 아버지라면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헤로도토스보다 훨씬 더 좀 과학적이고 좀 더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대.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저술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미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황금 율로서 만들어진 그 파르테논 신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조각상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술 작품들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폴리스의 형성,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 그다음에 스파르타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으로 좀 넘기고 그래서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질까봐 좀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룡.